네. 다음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그 일부에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사용을 허용을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끝난 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못한 말이 있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전화로 알려온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우길기 사용에 대한 대응 문제는 KOC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재 KOC는 대한체육회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리와 이름만 있고 인물이 없다는 건데요. 이래서 대응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스포츠 외교 시스템이 부재한 게 현실인데 이게 정말 아픈 대목이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심경도 함께 토로를 해줬네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여행용 가방에 수십 개의 액상 대마 그리고 대마 사탕과 젤리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법당국은 진술서만 받고 그냥 귀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 마약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지금 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에 모아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요 마약 사건 전문가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그 구체적인 마약 내역에 대해서는 좀 그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좀 네. 총평 삼아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저희 나라가 그동안에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상에 빠져가지고요. 또 네. 마약 그 범죄에 대한 뭐 음. 대응이라든가 인식이 굉장히 느슨해졌는데 네. 사실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그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통계 수치상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는 마약 범죄가 굉장히 범람해 있는데 음.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단속 아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예. 그런 그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보입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지금 예, 기억이 나는 게 며칠 전에 큰 뉴스였던 게 지금 배 안에서 엄청난 양의 그 마약이 그 적발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방에 담겨 있었던 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뭐 버닝썬 사건이 있었는데 네. 예, 그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예, 근데 한 달 동안 단속한 숫자가 뭐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건 예. 무슨 의미냐면은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음. 퍼져 있는데 네.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아서 예.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변호사님의 그 지적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지금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건 그 직무 태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네. 뭐 환상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뭐 검찰 내부에 보면은 이제 강력부에서 주로 이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는데 네. 심지어 뭐 강력부 폐지 논의까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 예. 그렇다 보면은 검찰 음. 내에서도 마약 범죄를 대응할 수사 체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일부 지적에 따르면 젊은 연령대에서의 마약 사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예, 굉장히 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약 구입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음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전문적인 거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만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 최근에는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우편으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전의 거래 방식이라는 것은 직접 그 판매책하고 소비책이 만나 가지고 네.
직접 뭐 대면하는 거래로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굳이 뭐 상대방을 보지 않더라도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음. 얼마든지 마약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경우에는?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예. 그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적발을 해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범위를 좀 더 좁혀가지고 지금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SK, 현대, 그다음 이번에 CJ까지 재벌가에서의 마약 사건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재벌과 자제들의 그 마약 사범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는 이들이 대부분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외 조기 유학을 갔고, 아, 예,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해외 출장이 잦고, 예. 뭐 해외 여행도 자주 가고, 예, 예. 또 이제 재벌과 자제들은 자제들끼리 또 많이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사용하는 게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쉽게 마약이 접하고 예. 또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요. 예. 마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혼자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 한 사람을 검거를 하면은 같이 투약한 사람이라든가 공급책이라든가 여러 명의 공범들이 같이 적발이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마약 투약을 하더라도 또 어떤 그 차단되고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니까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공통점은 사용하는 마약 자체가 대부분 요즘 적발되는 게 액상대마거든요. 네. 고농축 액상대마.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같은 게 적발이 됐지만은 예. 고농축 액상대마라는 것은 일반 대마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예요. 네, 금하고 비교해도 뭐 금값이 뭐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한각성이 뭐 일반 대마에 비해서 30배에서 40배 정도. 네. 예,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 대신 효과는 좋고 네. 대마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예. 일반 대마를 흡연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적고 해가지고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마약이 고농축 액상 대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선우 씨 같은 경우는 가방 안에서 수십 개의 지금 이 마약을 발견을 했는데도 그냥 집에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요. 예. 예, 통상적으로 마약 밀수 사범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정형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거든요. 대부분의 이게 형법과 체계에 보면은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고 소위 말해서 장량 강경이라는 게 있는데 강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처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내부의 사건 처리 기준을 보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네. 일단 뭐 기각 조치를 시켰는데 예.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확정적으로 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신병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됐든지 기존의 그 처벌 사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뭐 기각 조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안 수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네. 이선우 씨가 이 마약들을 그냥 버젓이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갖고 들어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리고 이걸 잡은 거고요. 그럼 네. 이거 두 가지 점인데 이선우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사법 당국을 거의 마치 비웃듯이 떳떳한 네. 가방 속에 담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행태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네. 발견을 했는데 뭘 더 보안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압수한 물건이 네. 비록 그 당사자는 뭐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실질적으로 마약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한 물건을 국가수라든가 대검에 그게 마약이 맞는지 어떤 마약인지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절차들은 필요하거든요. 예, 예. 마약 성분 검사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하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예전에 제가 물뽕이라는 걸 적발을 했을 때도 네.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그 히로뽕으로 생각하고 음. 대검하고 국가수에 감정을 했는데 그냥 물러나왔었거든요. 예, 그냥 예, 맹물이요, 맹물? 실질적으로는 그게 GHB라는 신종 마약이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다 보니까 그냥 예. 물러나온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법무부 네.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네. 하는데 이 네. 준칙 64조를 보면 네.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를 할 때는 뭐 네.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기소하기 전에는 그 공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표 문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이제 다만 이제 뭐 사회적 관심 사건이라든가 네. 중대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의의적으로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예, 방금과 설명한 내용은 이제 원칙적인 기준을 검찰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4705님은 이번 사건 그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벌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로 JSD 희동님도 만약 일반인이었다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주셨는데 계속 관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얼마 전에도 이제 네. 그 뉴스에 많이 오르락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전해졌던 내용이 2015년에 마약 투약 혐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제 언론이 계속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벌가 어떤 그 자제들의 마약 투약에 대한 어떤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재벌가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양형에 있어서 네. 뭐 크게 뭐 달라졌다고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뭐 재벌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네. 예, 거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음.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기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 네. 뭔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우대를 받고 일반인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차별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김광수 의원이 그 법무부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걸 보니까 마약 사범 네네. 가운데 벌금, 네. 집행유예 비율이 42% 거의 절반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예전에 비해서 마약 사범에 대한 그 처벌의 강도가 많이 네. 약화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평검사 시절에 마약 그 수사를 했을 때는요, 그냥 그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도 다 구속 수사를 했었고, 네. 뭐 대부분 실형 선고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는 그냥 기소하지도 않고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다음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행유예가 선고되든지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이제 밀수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밀수사범이거든요. 예. 밀수사범은 대부분 뭐 최소한 3,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 그 판결의 추이를 보면은 1심에서도 뭐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오호. 예, 설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면은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소홀해진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마약성 치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범률을 보면 지난해 36%를 넘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그 어떤 그 처벌과는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어떤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처벌은 사실 능사는 아니고요. 네. 본질적으로는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라든가 재활 시스템이 네. 제대로 구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이제 뭐 치료하는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치료 예산 자체가 2억 원대에 불과해요. 2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 마약 중독자의 1인당 입원 치료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는 1년에 치료 가능한 인원이 약 2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치료 기간도 전문적인 치료 기간도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하고 국립부곡병원 예. 예, 그 두 군데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예. 뭐 제대로 뭐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잠깐 그 변호사님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그 이 수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의 강력부도 뭐 폐지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멍난 시스템을 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DEA 같은 미국의 마약청 같은 예. 통합적인 마약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 극한직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네. 극한직업의 극중 그러니까 경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마약 담당 형사들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어떤 그 경찰 안에서 이런 처지가 영화에 묘사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맞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뭐 마약 수사대라든가 뭐 이게 뭐 강력 담당 뭐 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고생한다는 평가도 받고 했었는데 네. 최근으로 올수록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됐거든요. 기피 부서가 고생은 됐습니까? 하는데 네. 별로 우대는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또 이제 우수 인력들이 그리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수사 약화 현상을 초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